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증시가 약세장에 빠질 때마다 터져나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급락장이 며칠만 이어져도 쏟아져 나오는 걱정이 있습니다. 원치 않게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용융자, 즉 빚을 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담보로 잡아놨던 주식이 너무 떨어져서 담보 가치가 부족해지면 금융회사는 이틀 정도 추가 담보를 요구하다가 안 되면 그냥 하한가로 매도 주문을 내버립니다. 금융회사는 이러한 반대 매매를 통해서 전혀 손해보지 않고 대출금을 회수해버립니다. 손실은 모두 신용융자를 쓴 사람의 몫입니다.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 한 번의 반대 매매로 인해 계좌가 깡통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크트리 캐피털 창업자인 하워드 막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사람에게서 매수하는 것은 최고의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사람이 되는 건 최악의 상황이다. 그래서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자본과 강한 의지력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사람에게서 매수를 하는 사람. 어느 쪽이 될 것인지 평소의 준비와 투자 습관이 가를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1월 15일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은 원탁의 기자들을 만나는 날. 자, 오늘 원탁의 기자들에서는요. 환율 이야기부터 해볼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1,407원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외환 당국이 적극적으로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 또 달러 강세 쉽게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삼성전자는 어제 종가 기준 5만 원을 깨고 내려가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조금은 회복해서 5만 1,000원대를 기록하고는 있습니다만 안심할 수가 없죠. 최근에 금융시장 우려되는 점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또 전 세계 전기차 점유율 1위 중국의 비아디라는 업체가 한국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무기로 국내 소비자들을 공략하겠다는 건데 여러분은 이 중국산 전기차 정말로 싸게 들어오면 타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오늘은 경제상식 퀴즈 정말 뉴스에서도 그렇고 저희 성공예감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 다소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현재 이 사업의 자기 자본 비율, 그러니까 이걸 하는 기업의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돈, 그 자기 자본의 비율이 3에서 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90여 %의 빚을 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정부가 그 자기 자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자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세제 혜택도 좀 준다고 하는데요. 이 전체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약 230조 원에 달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이 위기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을 조금 더 탄탄하게 높이자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기존에는 적은 자본으로 큰 대출을 일으켜서 큰 수익을 누리는 구조였습니다. 이걸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풀이를 전체적으로 하자면 부동산 4글자 이렇게 붙어서 11글자나 되네요. 엄청 깁니다. 아니면 알파벳 2자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알파벳 2자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 아시겠죠? 정답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KBS 콩으로 올려주셔도 좋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6624님, 파이낸스 사업입니다. 조금 틀렸습니다.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이제 자본을 조달해서 하는 행위. 힌트가 더 어렵다.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알고란 고란 기자,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1,407원 기록을 하고 있던데 어제는 7개월 만이었을 겁니다. 정부가 구두 개입을 했죠, 시장에. 나중에 이제 적극 조치를 취할 준비돼 있다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최근에 환율 동향하고 정부가 어제 나왔던 그 구두 개입하고 어떻게들 보셨어요? 박수익 기자. 네, 일단 어제 최상목 부총리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에서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대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두로 개입했는데 실제 보유한 달러를 사든지 팔든지 하는 실제 개입은 아니지만 일단 말로써 먼저 여차하면 우리가 뛰어들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것인데 실제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사실 뭐 강세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특히 대선 직전 대선이 끝난 이후에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초강세를 나타내면서 지난 11일에 1,400원대 돌파를 했고 지금 현재 보니까 1,408원 정도 또 계속 이렇게 오르네요. 이게 뭐 물론 이제 글로벌 현상으로 이제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고는 합니다만 우리 정부도 뭔가는 좀 해야 특히 과도한 쏠림이 나타났을 때 또 너무 빠르게 원화 약세로 가고 있으니까 구두 개입을 한 건데 실제로 직접 개입까지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직접 개입까지 가면 안 되죠. 안 됐으면 좋겠는데 직접 개입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사실 어제 제일 좋은 게 사실 갖고 있는 돈을 풀지 않고 말로만 야 너 그럼 안 돼? 이랬을 때 말을 들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때리지 않고 맞아요. 내가 너 물리력을 때릴 수도 행사하기 있어 전에. 이렇게 말로만. 말로 해서 이제 알아들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 고쳐질 텐데 문제는 별로 그렇게 악발이 먹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다시 뭐 구두 개입 이게 장 전에 이제 말을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주춤해서 하락 출발하는가 싶더니 다시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최근 한 1년 장중에 한 1,410원까지 가면서 1년 내 최고점까지 찍은 건데 이 영향력이 없는 이유를 뭐 크게 뭐 3가지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일단 우리만 그런 거 아니다. 전 세계 통화 가치가 다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달러 인덱스 보면은 거의 1년 내 뭐 최고치 기록하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 거센 흐름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가 금리 인하 생각만큼 안 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또 파월도 새벽에 이제 발언을 했잖아요. 그 신중을 미국 금리. 기하겠다. 네, 미국이.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를 낮춰야지 좀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세 번째가 최근 들어서 나타난 신종 문제라고 생각해요. 신종 문제. 네. 너무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많다는 거. 예전에는 이제 수출 뭐 기업들이 수출 원자재 수입을 위한 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바꾸는 수요가 있었는데 요새는 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이 1,000억 달러 넘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다 국장 탈출해서 미국 간다라고 하면 달러로 바꿔야지 미국 가잖아요. 이런 수요까지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많이 팔 때 원화가 약세 흐름이 있었는데 물론 최근에도 뭐 삼성전자 비롯해서 외국인이 많이 팔고는 있습니다만 또 국내 주식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까지 국내 주식 다 팔고 가죠. 그냥 미국 주식이 답이다. 그렇죠. 달러를 사고 있으니 이게 참 원화가 약세 안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강예지 에디터. 근데 저는 약간 직접 개입도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직접 개입을 언제 했을까 찾아보니까 한 2년 정도 안 됐더라고요. 2022년 6월 달에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00원을 돌파했는데 지금 1,410원 뚫고 네. 1,500원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달러가 올라가는 그 속도보다 원화 가치가 더 빠르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면은 이제 환율 방어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을 팔고 달러를 팔아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조치인데 이게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그래도 주식 다 팔고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굉장히 강한데 직접 개입까지 했을 때 안 그래도 이탈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거 되게 위험한가 보다 해가지고 더 나갈 것 같다. 이제 그런 가능성이 커질까 봐 이제 조금 조심해야 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또 이게 간밤에 박수익 또 기자. 뉴스가 하나 나온 게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 다시 지정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너네 나라가 환율을 조작하는지 아닌지
지금은 그렇지 지켜보겠다. 않다고 하지만 예, 내가 너 지켜본다 뭐 이런 네. 건데 이게 지난 1년 동안 1년에 2번 평가를 한 지난 1년 동안은 우리나라가 지정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이제 지정이 됐고 이게 사실은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좀 관심 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한 거죠. 지금 바이든 정부니까. 근데 마지막 보고 마지막으로 한 거고. 그래도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1기 트럼프 정부 때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니 많이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우리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식으로 구두 개입을 했는데 환율 환찬 대상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조금은 이런 부분도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네. 그 보고서가 고랑 뭐 기자. 어제 오늘 만들어진 건 아니고 그간에 이제 반기 평가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제 구두 개입이 이번 관찰 대상국 재지정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지켜보겠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저는 약간 의문이 이 1,400원이라고 하는 이 숫자거든요. 요 1,400원을 넘었을 때가 딱 3번 있었는데 예, 맞아요. 다 우리가 좀 안 좋았을 때예요. 97년 외환위기, 2007년 금융위기, 그리고 이제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인데 22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넘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앞서 있는 2번은 다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줬던 사건이잖아요. 때문에 이 1,400원을 일단 넘게 되면 뭔가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그렇다고 지금 다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돼서 1,400원 밑으로 내려올 만한 기조적으로 내려올 만한 뭔가가 있냐라고 보면 모멘텀이 뭔가 보이지 않으니까 더 불안한 거죠. 일단 저도 그래서 찾아보니까 가장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넘어섰을 때가 2022년 10월. 그러니까 레고랜드 사태로 아마 많이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금 시장에 조금 이제 경색이 좀 왔었을 때 그때 1,400원을 넘었었고 거의 2년 만에 1,400원을 또 넘은 건데 그 2년 전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당시에는 114였어요. 최고점이. 근데 최근에는 106, 네. 107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보다 달러는 그때만큼 강세는 아니에요. 덜 강해. 덜 강한데 원화는 그때만큼 약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달러 대비 원화가 더 약해진 거는 맞다. 그러니까 다른 주요국 통화 대비 원화가 더 약세로 가는 거는 맞다. 이게 더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앞에서도 고란 기자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만 한국 투자자들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해외 투자를 하러 나가고 있다. 근데 거기서 또 벌어오면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리고 1,400원이 일종의 뉴 노멀로 봐야 하는 시대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도 일각에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기관별로 이제 요즘에 환율 보고서 내고 있잖아요. 전망 네. 같은 거 이제 다 이렇게 수정하면서 하고 있는데 트럼프 내년 1월 20일에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달러당 1,420원은 약간 보수적인 어떤 관점인 것 같고 1,450원대에서 1,500원까지도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달러가 굳혀지는 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누고 있지만 트럼프가 바라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내려오겠지만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익숙했던 어떤 달러 가치의 범주에서는 좀 벗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물론 강달러였지만 1,300원대가 아니라 이제 뭐 1,400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말씀하신 뉴노멀. 그렇죠. 네. 항상 그 적정 환율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논쟁이 좀 있습니다만 뭐 한 1,200원, 1,300원이었다면 이제는 1,300원, 1,400원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물론 이것도 관측하는 전문가들에 따라서 또 이견은 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 이야기를 강예지 에디터 오늘 띄워줬는데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 강달러 상황을 바랄까요? 원체 이분은 물론 이제 말할 때마다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예전에는 달러가 너무 강하다. 약달러로 가야 돼. 막 이렇게 또 주창하기도 했었잖아요. 아니 그 강달러를 바라는데 펼치는 정책은 강달러를 유발하는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약달러를 원하면서도 정책을 들여다보면 강달러로 갈 수밖에 방향. 없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달러가 이렇게 강해질수록 무역 적자가 심해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게 이제 플라자 합의 다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이제 솔솔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플라자 합의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1985년에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렇게 5개국에서 합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도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자고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좀 인위적으로 낮추는 목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고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10년 일본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플라자 합의의 결과 엔화 가치가 굉장히 2배 이상 그 절상되면서 이것들이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의 거품을 형성을 하고 그게 꺼지면서 그 장기 침체가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무서운 이야기인 건데 그러면 플라자 합의가 이번에는 왜 이게 다시 솔솔 나오느냐. 트럼프 경제팀 내부적으로 이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충격요법을 논의 중이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라고 하는 예전에 1기 때 미국 무역대표부 이제 그 수장이었던 분이 대중국에 대한 어떤 강력한 관세를 설계한 인물인데 이분의 기본적인 기조가 달러 가치를 낮춰서 미국산의 어떤 수출품의 경쟁력을 올리고 그다음에 수출을 늘려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달러 약세가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 지위 자체를 막 계속 한없이 내릴 수도 없는 그렇죠. 노릇이거든요. 그리고 수입 제품 가격 올리는 어떤 그런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환율 얘기는 미국으로서도 계속 이제 뭔가 저울질하는 어떤 그런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약달러를 어느 정도는 희망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외환 자체가 그 나라의 경제력, 힘을 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또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원화가 이렇게 약세라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 힘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2583 쓰시는 분께서 원화가 약해지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 동기가 올라가지 않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약간 그 반대로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갖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외환 때문에 평가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저 이분 말씀은 워낙 싸니까 싸게 살 수 있다. 싸게 살 수 있다. 그 말은 맞죠. 그렇지만 과연 싸게 살 만한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있을까?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대비했을 때 이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보니까 전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강세고 그 반대의 경우 이게 공식인데 올 상반기에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강달러 얘기를 하지만 상반기에도 원달러 환율이 연초에 한 1280원이었다가 그래서 아마 대부분 기업들도 1200원대 후반에서 연간 계획을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400원 인데 상반기 말에도 거의 1,400원 가까이 1,380원 정도까지 한 10% 100원 올랐거든요. 근데 이때는 오르는 동안에 원래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저 달러가 강세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약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인데 외국인들이 23조 원을 순매수를 했어요. 원달러 환율 오르는 가운데 순매수 했는데 이때는 그러면 뭐였냐?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지금처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어쨌든 정부가 또 뭐 밸류업이나 이런 것들도 내세우면서 그래도 한국도 혹시 과거에 일본처럼 오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도 있었다고 해요.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했던 게 반도체 상반기 그리고 금융업종 대표적인 밸류업 수혜주라고 하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데 외국인은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 자체가 아예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없는 말 그대로 우려의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싸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싸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판단하는 거죠. 그 외국인 입장에서 이제 삼성전자도 뭐 5만 원 안팎, 뭐 4만 전자 막 이렇게 돼서 되게 싸 보이기는 한데 그 가격으로도 또 팔고 있고 아이러니합니다. 그 삼성전자 얘기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수출주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원화가 약세라는 건 과거에 1달러치 팔았을 때 1,300원 벌던 걸 1,400원 버는 거라고 또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옛날만큼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삼성전자 위기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가 좀 한 51,700원까지 반등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흐름 왜냐하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오늘 반등은 그 시장에서 우스갯소리를 인륜적 반등이다. 아, 인류의 인륜적 반등이다. 왜냐하면 이제 4만 전자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일종의 이제 시장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반등하는 것 같은데 그럼 추세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고 오르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사실 뭐 확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뭐 기업 내부에 있는 뭔가 경쟁력 자체, 체질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니까요. 그 아까 외국인이 왜 파냐라고 했을 때 보자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 국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야 최근에는 해외 투자가 많이 늘긴 했지만 이게 투자자들의 습성이라고 하더라고요. 홈 바이어스라고 해서 그 기왕이면은 그냥 나랑 가까이 있고 나랑 친한 거를 더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 나라가 모두 다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경향이 강하다가 지금은 이제 해외 투자가 좀 늘어난 상황인데 근데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이 홈 바이어스가 아니에요. 그냥 그 여러 투자 대상 국가 중에 하나고 투자 대상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미국 나스닥이다 아니면 저기 그 NISE에 상장된 요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절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냐를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팔고 다른 기업을 사러 가는 거거든요. 뭐 다시 말하자면 다 이제 그 글로벌 투자자들도 다 미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삼성전자가 국내 코스피에서 차지한 시총이 20%좀 깨졌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연초 대비해가지고 30% 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좋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또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기업이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이제 D램, 뭐 이렇게 레거시라고도 하는데 전통적인 D램에서는 세계 1등이지만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히 이제 HBM을 비롯해서 세계 2등도 아니고 3등 정도인 기업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가총액이 300조 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한 3% 정도 반등을 하면서. 근데 최근에 그 주가 순자산 배율로 보면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순자산 가치도 밑도는 한 0.9배 정도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까지 와 있는데 어떻게 뭐 반등의 여지나 뭔가 좀 기대할 만한 포인트는 없겠습니까? 삼성전자와 관련한 최근 그 증권사들이 표현하는 그 리포트 내에 표현하는 방법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저도 찾아봤습니다. 사실 해현 경장이라고 예? 해현 경장 예. 어려운 말인데 검은 고 줄을 바꾸어서는 다시 맨다라는 뜻인데 느슨해진 것들을 팽팽하게 조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 되게 느슨하니까 이를 다시 긴장하고 팽팽하게 체질 개선해라는 것을 증권사에서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사자성어를 써가지고 해현 경장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HBM 경쟁력 떨어지고 어떤 범용 D램 제품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추격당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막히고 뒤에선 치고 올라오는 그 가운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좀 투자 효율성도 높이고 단기적으로 뭔가 이익을 더 올리려고 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R&D 투자에 좀 집중을 하고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조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주주 환원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뭐 배당 정책이라든지 주주 환원도 하고 미래 투자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또 치명적인 게 기술력에서 밀렸다는 게 네. 그게 너무 아픈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평가는 이제 본진 기술력도 밀린다라는 게 최근에 나온 평가잖아요. 본질적인 기술이요. 그러니까 메모리도 지금 이제 압도적인 기술 격차, 초격차에서 벗어나서 메모리도 잘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사실 최근에 TSMC 타이완의 TSMC 공격을 했잖아요. 네. 우리 걸 앗아가고 있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어떤 효과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가져가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 그 뒤에 되게 뼈아프게도 TSMC 주가는 오히려 오르고 우리 삼성전자 주가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어서 이게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뒤처진 기술력이 문제다. 그냥 뭐 이런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문제보다도 기술력 자체가 문제고 우리 많이 얘기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여기서 이제 그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파운드리 사업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위기다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짚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환율 올라가고 이제 삼성전자 떨어지는 거를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기초 체력이 좀 탄탄하지가 못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원화 가치 계속 떨어지는 것도.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도 내수로 커버 가능한 어떤 시장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원화가 더 그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대국이 된 것처럼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지만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신흥국 선택지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현실적으로. 점에서 보면은 냉정하게 봤을 때 한국이 매력적인 선택지냐 아닐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개인 투자자들이 냉정하게 보고 삼성전자를 팔고 해외로 나가고 있는 참 이게 돈에는 피가 흐르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그 해외 미국 주식 그 보유한 주식 그 가치가 1,000억 달러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가총액 이렇게 비유해서 보면은 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대충 한 6%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해외 주식이 미국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중국 주식이나 다른 거 다 합쳐도 제가 보기에 10%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개인의 포트폴리오 중에 원화 자산이 90%고 기타 자산이 달러 포함한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개인의 재무적 관점에서 국가 경제 이거 다 떠나서 사실 다른 원화 외 자산을 더 늘려야지 뭔가 그 자산 배분 차원에서 더 좋은 자산 겁니다. 배분. 그래서 이게 개개인의 선택은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합리적인 개개인의 선택이 모이고 모여서 국가적으로는 점점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이게 참 뭔가 대안이 좀 서야 될 텐데. 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어렵죠? 예, 그냥 빚 많이 내서 부동산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개발할 때 엄청나게 대출을 일으키는 그 방식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건설 경기가 특히 좋지 않을 때 항상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시행사, 건설사는 물론 금융회사까지 줄줄이 그 위험성이 연달아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세제 혜택, 인센티브를 내걸고 조금 더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자. 빚을 내는 비율을 좀 낮추자. 이렇게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부동산의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파이낸싱을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다 말씀드렸어요. 11자인데 이 알파벳 2자로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알파벳 2자로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2561님은 한글로 써주셨는데 피에 크라고 쓰셨어요. 혹시 음성 인식으로 이거 넣으셨나? 피에 크는 아니고요. 권선미님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네요 라면서도 이렇게 체감하시는 이야기 보내주셨고요. 3993님은 외국처럼 시행사의 자기 자본이 충분해야만 시행사, 건설사, 금융기관의 연쇄 부도 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알파벳 2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한 번씩 계속 반복되는 뉴스 중에 전기차 화재가 빠지질 않습니다. 그 인천에서 그 지하 주차장에서 큰 화재가 났던 거에 이어서 최근에는 뭐 벤츠뿐만 아니라 테슬라, 뭐 현대차 아이오닉, 뭐 기아차 뭐 가리지 않고 지금 화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래서 뭔가 이 안전 점검 차원에서 대안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네. 박수익 기자. 일단 최근에 상호를 이름을 매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벤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고 근데 지하에서 불이 난 거 되게 공포스러운데 지상 주차장에서 또 충전 중인 국산차 아이오닉 6가 불이 나고 또 되게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테슬라 모델 Y 차량에서 불이 났는데 이게 문이 안 많이 사망을 했는데 문이 안 열렸다는 거죠. 테슬라 차량 자체가 버튼을 누르는 모양이에요. 그쵸. 문은 열 때. 그런데 그게 전원이 끊기면서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전원이 끊기면서 문을 못 열었고 근데 이게 또 수동으로 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어렵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탈출을 못했다. 이런 것이고 특히 이제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리하게 전자 방식으로 많이 네. 합니다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다들 있더라고. 뭐 밑에 뭐 뭘 깨면 네. 아니 뭐. 깨는 것도 있고 그 전에 밑에 볼을 이제 제거하고 끈을 잡아 당기면 문이 열리는데 네.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게 직관적으로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네.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전기차 화재 나는 걸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전기 스쿠터였어요. 스쿠터 업체들이 이제 그 제주도에 많으니까 그 주차장 CCTV 화면을 이제 소방서에서 받아가지고 보는데 화재가 진짜 무섭게 파바방 이렇게 터지면서 하는데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불이 났으면 우리가 진압을 하면 좋은데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 진압이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폭주가 되니까. 네, 그래서 특수 소화기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차 자체를 통째로 뭐 수조에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전기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대량의 물을 이제 집중적으로 뿌리는 방법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화재 진압하고 다르다 보니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훈련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자꾸 사고가 이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4년 전쯤에 인명피해 사고가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우리나라의 현대차, 뭐 기아,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회사들하고 같이 이제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라는 거를 시범 사업 업무 협약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정부가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 안정성을 사전에 직접 시험하고 인증하는 제도라고 해요. 그리고 배터리 이력 관리제 이것도 있는데 개별 배터리에다가 어떤 식별할 수 있는 번호를 주고 이거 자체를 자동차 등록 원부에다가 등록을 시켜서 제작할 때부터 폐차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 2월부터 시행이기는 한데 사실 당장 터지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숙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기차 배터리가 제조할 때는 또 차량을 판매할 때는 다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라는 게 주행 중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지난번에 뭐 벤츠 사례처럼 밑에 하부에 또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여서 운행을 하다가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뭐 크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양극재와 음극재가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이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거죠. 또 이런 가운데 BYD라고 알고 계세요. BYD라고 하는 중국 1등 업체인데 계속해서 우리나라 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뭐 AS망도 준비하고 또 어디에다가 무슨 뭐 대리점 자리도 지금 잡아놨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들립니다. 중국 차의 공습 이제 시작인가요? 이 BYD가 원래 휴대폰 배터리 만들던 회사였다가 이제 차량 제조로 진출을 해가지고 지금 요즘에 사실 전기차 캐즘이라고 해서 뭐 일시적 수요 정체 BYD만 예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역대급 성장을 기록한 곳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제 상용차들만 출시를 했다가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전기 승용차 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국 차라고 해서 좀 되게 허접한 거 아니냐 우리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BYD의 연구개발 인력만 11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웬만한 완성차 업체 전체 직원 수를 합친 것 같지 않나. 그래서 그만큼 또 이렇게 기술력에 대해서도 본인들은 자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BYD가 뭐 상용차도 그렇고 소형차도 그렇고 라인업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고 이게 많은 분들이 중국산 전기차 불안해서 어떻게 타느냐. 또 한켠에서는 싸게 들여오면 이거 팔린다. 이렇게 좀 갈리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네. 얼마나 싸냐? 얼마나 싸냐? 무슨 그러니까. 1,000만 원대 전기차도 있다던데. 그러니까 이게 그 심리적으로 중국산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싸냐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1,300만 원대? 이 정도면 약간 매력적일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경우를 들어보자면 네네네. 남들이 많이 타고 다닐 때 그 다음에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입증이 된 다음에 네. 3887 쓰시는 분께서 지금 BYD 버스 전기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오. 10개월이 지난 지금 왜 중국제가 초반에 안 좋은지 알 것 같아요. 저라면 절대 안 삽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에러가 많이 잡히면 그때 사겠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3887님 개인의 의견이고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 길에서도 승합차라고 하는 상용차 중국산 상용차도 많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잠시 그 증시 상황을 한 번만 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2,400선이 깨졌거든요. 아이고. 코스피 낙폭이 1% 이상으로 커지면서 2,392로 가서
아마 지난 8월 5일이었을 겁니다. 이른바 블랙먼데이라고 하는. 아이고. 그때 이제 일본에서 금리 올려가고 막 충격이 왔었던 그날 이후 거의 한 석 달여 만에 코스피는 2,400선을 하회하는 건데 오늘 삼성전자가 3%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1% 이상 빠진다는 건 다른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빠진다는 건데 특히 2차전지. LG에너지 솔루션이 8% 폭락, 포스코홀딩스가 11% 폭락, LG화학도 5.5% 급락 이렇게 되면서 코스피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이 하나가 있었죠. 그쵸. 박수익 네, 기자.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2차전지 자체 거의 폭락 불이인 게 조금 전에 거의 뭐 1시간 전쯤에 트럼프 당선인의 우리로 따지면 인수위 정권 인수팀이 미국 그동안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근거해서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왔는데 이걸 폐지하겠다. 이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특히 배터리 제조사들이 이런 세액 공제 혜택을 위해서 미국 현지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은 투자는 했는데 어떤 혜택은 미국 정부로부터 못 받으면 상당한 타격 아니냐라는 우려가 급속도로 지금 또 뭐 몇 시간 내에 분석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폐지를 확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조금은 뭐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투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좀 그렇죠.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에는 이미 다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앞에서는 이제 중국산 전기차의 공습 이야기를 했는데 또 미국에서는 관세 장벽 네. 양쪽으로 치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업체도 그렇고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란 기자. 네. 이거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 진짜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뭐 답이 있었으면 뭐 우리가 그걸 네, 실행을 네. 했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좋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하면은 미국이 관세 장벽을 세우면서 어쨌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에서 100%까지 물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모든 제품에 대한 보편 관세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 폐지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럼 우리가 미국의 지금 공장은 그러면 뭐 도로함이 탑을 되는 거냐라는데 또 이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어차피 관세 물리는데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 안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내놓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굳이 좋은 점을 찾자면 중국 업체들의 공습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자면 트럼프가 또 벌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반사 수혜를 좀 보기는 했었는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제대로 팔 수 있을 것이냐. 또 거기에서도 또 이제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데 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다가 아예 이제 무슨 팩토리라 했죠? 멋있는 이름이 있었는데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을 또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다 만들어 이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 안 줘. 세액 공제 방식으로 주던 그 IRA법에서 주던 보조금도 이제 안 주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정말 먹구름이 많이 껴 있는 거죠. 네. 이 죄송합니다. 트럼프 이게 인수팀이 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자 환영하는 쪽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테슬라죠. 그래서 테슬라에서는 보조금 폐지 너무 좋아.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 정부 출범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테슬라의 어떤 일종의 약진이 국내 완성차 업계에 좀 위협 요소가 되겠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좀 우리가 약간 조금 유리한 측면도 있겠지만 또 북미 시장 그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또 뭐 테슬라 또는 자율주행을 포함한 그런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자동차로의 전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숙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게 그 기업 입장에서 숙제가 있고 정부의 정책 입장에서 숙제가 두 가지가 이렇게 나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고란 기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에다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가서 공장도 짓고 무슨 뭐 인력도 채용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4년 지나가지고 지금 말이 바뀌어갖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분하게 이제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야 봐라 니네가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그 외교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먹힐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그 우리나라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 우리 자동차 회사들이라든가 배터리 회사들이 지은 어떤 공장이 있는 지역들이 공화당 경합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안에서도 사실 우리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뭐 회수해가지고 나가는 거는 원치 않을 거다. 그 지역의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쵸. 네. 그런 부분을 좀 노려서 일부러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율주행 같은 어떤 미래형 자동차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거는 사실 기업 입장에서 먹거리를 이제 개척해가야 되는 그런 숙제인 거죠. 아까 우리가 이제 환율 이야기하면서 수출에 대한 걱정도 또 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에서 반도체 이야기한 거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번에 자동차, 2차 전지도 그렇고 대표적인 우리의 수출 산업이고 미래 먹거리이기도 한데 그 앞에 너무 큰 이제 장벽들이 놓여 있어서 걱정입니다. 또 이게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중국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뭐 60%까지 최대 60%까지 막 관세 높이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또 유럽에서도 우리 관세 이렇게 높이면 보복 관세 우리도 높일 거야라고 하면서 서로 관세의 장벽을 더 높이겠다고 으르렁댑니다. 그러면 사실 무역을 많이 해야 하는 수출을 많이 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 힘든 거죠. 좋을 게 없죠. 그 현대경제연구원이 만약에 트럼프가 공약한 대로 관세 정책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우리 성장률이 연간 1.1%포인트 정도 떨어질 거라고 해요. 아니 잘해야 2% 성장하는 나라에서 1%포인트 이상 빠진다고요? 네네. 그럼 0%대 성장으로. 그러니까 걱정인 거죠. 물론 이제 공약이 현실화됐을 경우라는 가정 전제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트럼프 2기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외신들 기사 보면은 그 트럼프 2기는 1기 때와는 전혀 다를 거다 뭐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재밌다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흥미로운 점은 뭐 멕시코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들도 우리가 1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동안하고는 되게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대응 자체가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이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도 이제 맞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 외 노래 가사 중에 보여줄 게 달라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세계 최대의 시장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3억 명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GDP 국가이기 때문에 그 시장 우리는 포기를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못 파는 거랑 한국이 미국에 못 파는 거랑 이게 절대 비교가 되겠습니까? 와 어렵습니다. 뭐 좀 답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게 없어요, 진짜 좋은 게. 그러게요. 일단은 현재 증시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은 2,395선 그리고 코스닥은 1.23% 밀린 673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숙제 좀 드리면 대안 좀 찾아주십시오. 제발. 좋은 게 하나는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면 미국산 소고기가 같은 가격에 좀 더 많이 용량이 담아져서 저희 식탁으로 올라. 그러니까 위로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위로가 됩니까? 그래도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알고란 고란 기자, 비주어치 박수익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의 35%가 6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로 가는 우리나라. 건강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마음 챙김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오늘 직업의 세계 시간에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상담해주는 심리 상담사를 만나본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젊은층 대상으로는 심리 상담가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어린이, 금쪽이 상담해주는 오은영 박사님도 있고, 그런데 어르신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심리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 심리 상담사들 사이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는데 네. 이걸 보니까 어린 아이부터 나이든 노인까지 뭐 전천으로 모두 상담이 가능한 사람이다, 그런 직군이다라는 뜻이었는데 요즘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변호사들이 왜 전문 분야 살려서 뭐 이혼, 뭐 재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특화해서 영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심리 상담사들 자체도
뭐 아동이나 청년 그리고 중장년, 노년층 이런 나이대에서 오는 고민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상담해주는 그 특화된 분야를 좀 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분도 이제 그 중장년, 노년층들의 고민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이었고요. 그래요. 근데 이분은 어떤 계기로 노년층 위주로 상담을 하시게 된 거예요? 기존에 이제 심리 상담을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좀 놀랐어요. 이분이 이제 출산을 하고 네. 친정 엄마네에서 이제 지내던 시절이었대요. 네. 근데 겨울이었는데 새벽 1시쯤에 네네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제 80대 어르신께서 할머니가 그 추운 겨울에 눈길을 맨발로 뛰어와서 이분 어머니 집의 문을 이제 세차게 막 두드렸다고 합니다. 네. 새벽 1시에. 왜요? 그래서 이제 놀라서 안으로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보다 2살이 많은 네. 이제 그 남편이 부부 관계를 안 해준다고 마구잡이로 때려서 그걸 피해서 이제 도망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80대 부부끼리. 그렇죠. 근데 이분도 이제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몰랐던 이 노년층에도 이런 성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 이제 노인 상담 영역은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노인 상담에 관련된 논문도 쓰고 뭐 전문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어르신분들도 사실 이제 심리 상담을 받으실 땐 먼저 마음을 열고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가실까요, 어르신들이? 과거에 비해서 그 상담 의뢰가 굉장히 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방송에서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금쪽이 같은 아이들이나 그리고 뭐 부부들 노년층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이 상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상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좀 높아졌고요. 최근에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들의 문제가 곧 사회적 문제로 또 좀 커지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 그 각 지자체마다 노인 상담 복지센터를 설치해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상담에 들어가는 뭐 시간이나 비용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이제 센터별로 차이는 좀 있지만 네. 보통 이제 회당 한 5, 60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요즘에 그 방송도 그렇지만 부부 상담 의뢰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관련 프로그램들도 많은데 부부 상담일 경우에는 뭐 1시간 반 정도 책정을 해서 각각 이렇게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상담 횟수는 뭐 단기라 하더라도 뭐 일회성으로 진행하기는 좀 어렵고 적어도 한 5에서 7회 정도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들어보니까 이제 어찌 됐든 상담이 현재 그 발생한 그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스로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좀 긴 호흡으로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하고 아까 뭐 그 잠깐 빼놓은 건데 올해 7월부터 그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1대1 대면 심리 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정님께서 노인 상담이 보편화됐으면 좋겠어요. 노인 우울증이 많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심리 상담도 받아보신 분은 이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아는데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가봐도 될까? 어떻게 할 수 있지? 막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실 것 같거든요. 처음 가기가 좀 무섭죠. 그렇죠. 상담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보통 이제 그 내담자가 찾아오면 어떤 문제로 왔는지 이제 파악하는 게 우선인데요. 그걸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과정을 설명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청사진을 그려준다고 하죠.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그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상호 신뢰관계를 쌓는 일명 그 라포 형성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래야 마음이 열리니까. 그렇죠. 이 치부가 될 수도 있는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으려면 상대방에 대한 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라포가 형성이 되면 내담자의 이야기를 꾸준하게 들어보고 그 문제에 맞는 치료 방법을 적용하는데 사실 이제 방송을 보면 그 심리 상담사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할 때 짧은 시간 내에 이야기를 듣고 솔루션을 제시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방법은 심리 상담의
상담의 주요 해결법은 아니라고 해요. 그렇죠. 어디 점술가 찾아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담자가 예. 자신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게끔 도와주는 게 이 네. 심리 상담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또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내밀한 이야기까지 상담을 하다 보면 막 감정이 격해지고 막 위험한 상황이 생길 때도 있다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감정의 기복이 큰 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는데 순간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분은요, 그 내담자가 남성분이었는데 1대1 상담을 하던 도중에 그 내담자가 갑자기 의자를 본인한테 던져서 어휴.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진짜? 있었다고 해요. 뭐 상담 도중에 욕을 하거나 위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단호하게 제재를 하고 재발 방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상담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아주 일부의 사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또 폭력을 행사하고 상담해 주시는 분한테 폭언을 하면은 결국 자기 손해예요. 그런 좋은 맞습니다. 상담도 못 받는 거니까. 근데 어찌 됐든 간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어르신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일. 그래도 꽤 보람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심리 상담을 한다고 해서 100% 이제 내담자의 인생이 좀 뭐 좋은 결말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5년 전쯤에 네. 한 내담자가 이제 상담 도중에 그 2층 그 센터였는데 거기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창문에 아이고. 매달리는 그런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근데 그 일을 겪고 이 분이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그만두려고 했었대요. 그래도 이것만 이제 하고 그만두자는 마음에 상담을 좀 이어가고 끝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잘 지내고 있고 다행이다. 그런 연락도 좀 한다고 해서 이런 분들을 좀 보면 사실 죽기 직전에 이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일에 대한 보람을 좀 느낀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짧게 심리 상담사 되려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네. 대부분의 심리 상담 영역은 국가에서 공인받은 학회나 국가에서 주관하는 민간 자격증 위주로 돼 있는데 네. 이게 민간 자격증이라 하더라도 조건이 심리 상담을 전공 이수를 하거나 아니면 협회에 등록돼 있는 굉장히 세부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따야 되고요. 그리고 그 청소년 관련된 심리 상담 자격증은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지금 발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로 따야 되는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공부를 해야 또 자격을 갖춰야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니까요. 한경비즈니스 강국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곽재식 작가와 함께 뿌리 깊은 제조업 코너로 돌아옵니다. 불꽃놀이 좋아하시죠? 그 불꽃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신기하게 또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